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긴 합니다. 조정 후에 반등을 했고 다시 조정을 받는 요 수순을 밟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조정받고 여기서 버틴다. 아직까지 뭐 버틴다의 범위에 있긴 하지만, 이 버틴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좀 취약한 거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 3150선 부근에서 공방을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아직 양호한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검은색 선 위에 있으면 좋고 검은색 선 아래에 있으면 나쁘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검은색 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방 후에 계속 아래쪽에 머물러 있다. 예, 그래서 딱히 지금 좋게 볼 만한 요인이 크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부분, 뭐 매도로 돌아서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수가 달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벌써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정권 바뀌고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람직한 현상이고, 다만 규제가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 규제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규제는 항상 거의 악인데, 나쁜 건데, 근데 제가 쭉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규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적당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뭐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 규제는 무조건 악이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아닌 거고, 한국에서는. 다만 이 규제가 적절한 방향으로 갔을 때 굉장히 효과를 내는데, 예를 들면 잘한 규제는 60%, 주택담보대출을 60%로 막은 거,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하고 비슷한 길을 가다가 폭락하는 요 수순을 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요 규제 덕분에. 그래서 좋은 규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저렇게 사업 확장을 하는 걸 저렇게 놔둘 거였으면 사실 삼성이 했고 현대가 했고 LG가 했고 SK가 했을 건데, 대기업들은 못하게 해놓고 저렇게 한다는 게, 저렇게 너무 풀어준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 쪽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국내 은행주들이 KB금융부터 해가지고 적정 가치의 절반 이하밖에 안 되느냐? 당연히 규제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전력이 왜 저거밖에 안 되느냐? 역시 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규제를 해놓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규제를 안 받는다. 그것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다 풀어주든지 다 규제를 하든지. 근데 다 풀어주면 사실 국민은행하고 카카오뱅크하고 붙으면, 하나은행하고 카카오뱅크하고 붙으면, 우리은행하고 카카오뱅크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규제를 적용하고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조금 풀어주는 이 정도가 맞는 건데, 너무 나갔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규제 관련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떨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딱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카카오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오늘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중소형주들은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꺾이면 이렇게 또 과한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 뭐 조정받고 이걸 한 방에 회복했으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데, 코스피하고 다른 부분은 코스닥은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올라왔고, 코스피는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 게 어떤 현상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비중을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줄였다라는 그런 일시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본다면 일회성 하락이다. 예.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코스피보다 좋다. 다만 변동성이 큰데 이 변동성은 잘만 다루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주식이 그냥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기회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가치가 늘어나는 그거랑 요 주가 흐름이랑 똑같으면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가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변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 주인하고 개처럼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갑니다. 산책을 하면. 근데 결국은 주인 따라가듯이 같이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지만 이런 변동을 보이면 이론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라는 전제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하면 이 증시 변동성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고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보다도 못한 결과를 얻는데 이게 주식 공부나 이런 경험이 축적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반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또 여러분들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변동성도 기회다라는 측면. 근데 그 기회라는 게 내 맘대로 하면 무조건 망하는 기회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으로 가면 그 시장이 이제 조금 어수선합니다. 시장이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또 고충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시장이 뭐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어려웠으니까. 네, 보겠습니다. 아, 네, 요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동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오늘 내려갔습니다. 동기고 나발이고 예. 뭐 그냥 모른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동기를 파악을 하면 기회가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큰 소리 쳤다가 오늘 하락 한 방 맞으니까 아찔합니다. 물론 저는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그 아찔한 게 제가 말한 부분에서 아찔한 거고 알파홀딩스 요 회사가 저도 들어본 회사인데 예전에 뭐 기업 인수합병 할 때 한 번씩 거론됐던 회사입니다. 매수자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우클릭 이거 복사.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항상 시세라는 게 이렇습니다. 찔끔찔끔 하다가 세기형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되다가 팍! 요건데 요 오르는 기간이 불과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 3년을 보유했는데 요 일주일 놓쳐가지고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응은 후행적으로 해야 된다.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대응을 해야지.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NH투자증권 10년,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가지고 오버슈팅 나왔을 때 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고 요때 차익 실현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다 놓치고 있다 이때 겨우 팔긴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10년 동안 만약에 제가 다른 종목을 했으면 수익이 났을까, 손해를 봤을까? 근데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했으면 원금도 못 지키고 망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에 대해서 만족은 하는데 대응은 후행적이 돼야 된다.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을 해야지. 이런 분들 질문 제가 받는 것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푹 내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실컷 내리고 나서 손절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치 추천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뭐 갖고 있으라 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저는 그냥 제 시간 내 가지고 질문에 답을 했을 뿐인데 제가 뭔가 역적 대역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립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변을 다 해드리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국수당 같은 거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반 팔고 절반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반 파셨으니까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이런 거 정말 기분 좋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 푹 떨어지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답은 이겁니다. 그걸 왜 거기서 샀어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답변은 사람 열받으니까 빼고 그러면 그런 거 기분 나쁜 거 빼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손절하세요인데 보통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반등이. 그럼 여기서 손절해서 요 반등 나오면 저를 그냥 원수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유하세요. 나중에는 올라오겠네요.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추천한 것처럼 돼서 또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시간 들여서 제가 아는 부분을 나눠드리고 정성을 쏟아서 하는데 그냥 딱 욕먹기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드리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고충이나 이런 구조인 건 알고 질문을 하실 때 오죽 답답하면 질문을 하시겠냐마는 그런 부분들 뭔가 얻을 게 없다, 답 얻을 게 없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이 됐다니까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륙재간. 과거에 이 대선 테마주들의 핵심은 과거에 관심을 받았냐. 예, 요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엮여있고 이래도 공감을 못 얻으면 안 되는데 과거에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관련주로서 투자자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어떤 변수가 없으면 당연히 또 관련주로 인식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 대륙재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좀 만나 뵈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체로 다 만나 뵙고 실망을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굴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 모르는 부분, 이거를 이상형으로 채우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일 거야. 정말 핸섬하고 스마트한 그런 느낌일 거야. 근데 만나보면 뭐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기 때문에 만나 뵙고 딱히 추가로 뭔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만나 뵙는 게 득이 될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래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정모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모를 하는 날은 제가 주식으로 돈 많이 따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게 그런 기분일 때 한번 코로나 다 끝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다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됐을 때 보시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느끼실 텐데 요 한 줄의 인사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왜 힘이 되지? 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요렇게 흔적을 남겨주시는 게 훨씬 더 힘이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렇게 짧게 인사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잘 넘기셨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2020년에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괄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실력 발휘하셔서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 끝났고 댓글에 있던 종목들 한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나쁘면 이제 이런 질문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륙재간 대륙재간 일단 단점 최대 주주가 50% 이상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단점이고 그 외에 뭐 저평가의 수익도 잘 나고 좋습니다. 회사는 좋습니다. 좋은데 최대 주주가 50% 이상이라서 테마주로 분류가 될 만한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50% 이상이다라는 거는 이 주식이 뭐 관련 테마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가면 최대 주주가 뭐 한 30%만 있어도 되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50% 중에서 10%를 덜어내서 팔아야지 고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여기 주주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저걸 팔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서 판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재산, 자기 주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알아서 조심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요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은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분율이 30%다. 많이 올라가서 팔아야지. 회사 뺏깁니다.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그 뭐 매도를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올라서 이 가격이면 그냥 회사 팔고 난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는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또 이게 팔기가 쉽지가 않은데 50%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대륙재간 일단 뭐 괜찮습니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저기 유승민 테마주로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게 빠른데 일단 어떤 연관을 지닌지 보면 예, 요거는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승민 테마가 5년 전에 보면 위스콘신대 동문이 재직하는 업체하고 어떤 관련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재간도 위스콘신대고 영신금속도 위스콘신대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서의 어떤 공감을 얻었던 부분이고 지지율이 올라서 주가 오른 것도 맞고 그 이후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테마주로 대선 테마를 보고 모아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50%가 넘는 최대주주 지분율 때문에 아주 큰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마의 성격에 부합하고 연봉을 보더라도 내년에 한번 시세 또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봐야 되는데 먼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일반 공모 관련해서 청약이 있었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0.15%, 0.15%가 아니라 0.15 정도 청약을 했습니다. 그럼 1을 채우면 청약이 끝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0.15면 한 100억 조금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이네. 보지도 않고. 예. 자, 그래서 0.15 정도 됐고 1이 되려면 내일 주가가 안 오르면 유상증자 실패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물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위안을 삼을 만한 부분은 드래곤플라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하고 실권주 주주 배정해서 한 절반도 안 했습니다. 청약을. 그래서 실권주가 제법 나왔는데 이 실권주 청약이 0.03입니다. 얘네들은. 뭐 이것보다는 0.15가 좋으니까 그나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드래곤플라이보다는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건 내일 만약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청약 실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을 드리면 자 2260원이었나? 맞을 것 같은데 제 기억을 더 이상 믿지 못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2260원 맞습니다. 예, 2260원에 유상증자를 찍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수가 현재 주식수가 3천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신주로 찍는 게 3,600만 주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추가 상장이 9월 말인데 청약을 한다고 치고 청약을 했습니다. 2260원에. 그러면 당연히 9월 말에 이제 추가 상장 되기 전에 공매도가 나올 겁니다. 9월 말 정도 가까이 되면 9월 말 가까이 돼서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2260원이다. 그래도 뭐 청약 받은 사람들은 받은 거 이하로 던지지는 않겠지. 이 엄청난 물량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거래 터진 자리들을 보면 아마 평단가가 2260원보다도 낮은 물량이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는 226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물량이 이만큼이나 있다. 3,600만 주. 그럼 뭐 그림을 그려보면 한 2270원 거래 비용하고 세금 빼고 2270원 정도의 아마 거의 1000만 주가 쌓여 있을 것이다. 벽으로. 나중에 사태가 그러면 뭐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청약이 된다 해도 힘들어지는데 청약이 안 되면 뭐 더더욱 힘들어지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적어도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를 가도 2260원보다 위다. 그러면 3000원 기준으로 하면 하한가 가면 2100원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요거면 청약 실패. 4000원을 잡으면 2800원. 그러니까 뭐 주가가 한 4000원 정도 되면 청약 대성공일 것 같은데 뭐 4000원 아니고 3500원을 잡으면 1050원 빼면 2000 계산이 안 돼. 2450원. 예,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500원 정도는 가야 청약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동기 측면에서 분명히 좀 오늘 그래도 조금 흔들립니다. 생각이. 왜냐면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밀렸다고? 조금 아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입장 바꿔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약일이 첫째 날, 둘째 날인데 첫째 날 뭐 만약에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째 날 돈을 안 쓰고 저절로 청약이 1이 넘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첫날은 기다려 볼 것 같다. 안 되면 둘째 날에 투입을 하지 않을까, 뭔가를. 요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내일은 아주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왔다 치고 내일 만약에 주가 안 오르면 700억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내일 올라가면 들어오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나 유통 주식 수로 봤을 때 3,500원까지 올리는 거 한 2, 3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은. 2, 30억 들여서 돈이 700억이 들어오는데 이자만 생각해도 1년에 한 7, 8%짜리 쓴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생각해도 이거는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동기 측면에서 내일은 반드시 오를 것 같은데 오늘 내리니까 제가 살짝 좀 아찔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동기 측면에서는 내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오를 것 같다. 오를 것이다. 그게 이익이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이제 하는 거. 드래곤플라이 같은 종목들은 2000 증자 가격이 실권주 가격이 2025원, 1970원입니다. 실권주. 청약 가격이. 자, 1970원. 그럼 얘는 2000, 아니지. 한 3000원 정도 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뭐 한 달 안에 망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반면에, 이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의 순자산이 이제 91억밖에 안 됩니다. 91억. 이거는 뭐 밤새 안녕 못하고 그냥 갑자기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네?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 같은 거 생각하면 적어도 이거는 4,000원을 가야 되는데 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얘는 0.03인데 아마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실패를 하지 않을까. 거기다 뭐 운 나쁘게도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대여급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더더욱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청약 관련해서 주가 부양의 어떤 동기는 있지 않을까. 드래곤플라이도 뭐 사실 그럴 만한 동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식 수가 한 800만 주? 실권주가 8, 26, 한 200억 정도 되니까 200억인데 200억인데 이걸 올리려고 한 50억을 쓴다? 뭐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기가 이건 강하지는 않은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동기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내일은 뭐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봐야 되는데 네, 카카오를 먼저 보면 카카오는 제가 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기술적으로 고점에 어떤 신호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고 뭐 그리고 이번에 밑을 찢어버렸습니다. 거래량 실어서 나온 게 하나, 둘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량 실어서 이렇게 매도가 나와버린 건 앞으로 회복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카카오가 그럼 뭐 괜찮지 않냐? 카카오는 믿어도 되지 않냐? 카카오가 뭐 망하겠어? 당연히 망하지는 않지만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카카오의 적정 주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자산 없이 사업하는 어떤 프리미엄까지 줘서 20조 원. 이것도 굉장히 후하게 쳐준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용자들이 다 이탈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보다 더 세끈한 메신저가 나오면 순식간에 다 옮겨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적정한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번에 내렸지만 61조 5천억. 여기서도 3분의 1 토막이 나야 정상 주가가 된다. 그 정상 주가도 성장 프리미엄 같은 게 반영이 된 거다. 그럼 3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보면 한 5만 원? 카카오 주가가 5만 원 아니 거긴 절대 안 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게 주가입니다. 지금 계속 규제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뭐 안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규제가. 이제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규제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제 논리를 벗어나는 순간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큰 금액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완전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카카오가 완전히 죽는다 해도 뭐 5만 원은 될 거고. 네이버는 저는 현재까지는 네이버가 딱히 규제를 받아서 나빠질 만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네이버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스토어팜 이런 게.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인터넷 그 온라인몰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소상공인의 어떤 이커머스 진출을 도왔다라고 해야 됩니까? 네이버의 어떤 순기능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고정적으로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카카오에 비해서는 이익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67조 원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를 따지면 50조 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평가긴 한데 이렇게까지 심한 반응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이 붙긴 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기술적인 건데 요런 이전의 고점 자리 여기서 보통은 반등을 줍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럼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장중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분봉을 보면 장중에 나왔구나. 요거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장중에 이 자리를 찍고 반등을 주고 다시 죽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 반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카카오가 박살나는 거하고 비교해서는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네, 그리고 네이버는 딱히 지금까지 규제를 받을 만큼 어떤 횡포를 부린 게 없다. 그리고 네이버의 존재 때문에 이 쿠팡의 전략이 틀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쿠팡은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가격 올려서 투자한 거 빨아들이겠다 이건데 네이버가 이렇게 저수수료 정책 그리고 다 오픈해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니까 쿠팡의 전략이 지금 손실을 보는 게 나중에 이익을 봐서 이걸 메꿔야지라는 건데 네이버가 존재하면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쿠팡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망할 거라고 보는 거고 기업의 존재가 이익을 보기 위한 건데 이익을 못 보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플랫폼 규제에서 두 종목이 같이 반응을 했는데 그래도 둘 중에 네이버가 그나마 좀 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 제가 오늘 이 글을 쓸 때 LG화학이 부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큰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발표를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 리튬 이온의 4배 정도 됩니다. 아무리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가격의 전기차 가격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가격인데 그게 나중에 낮아진다 해도 3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최소 배터리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4배면 4천만 원입니다. 차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은 상용화되지는 않을 거다. 리튬 이온이 대세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단가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미는 인산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격이나 안정성 여러 측면에서 지금 에너지 밀도를 제외하고는 리튬 이온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밀도조차도 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 팩을 하지 않는
포장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서 요거를 해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밀도에서도 문제가 없고, 인산철한테 밀리면 LG화학은 지금 그 많은 수주, 그 많은 시설 투자를 한 자금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대차하고 그리고 GM하고 둘 다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쓴 회사들이. 지금부터 안 난다?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갔다가,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각형으로 가는데 각형의 어떤 안전성이 더 높으니까 이 파우치형으로 가는 LG화학의 배터리는 분명 이 화재 위험성이 계속 있을 것이고, 현대차에 물어주고 GM에 물어주고 20개 이상의 자동차 메이커하고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거 한 번에 1조씩 터져서 물어주다 보면 이 회사 망할 거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LG화학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망할 거다라고, LG 카드처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생각에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남겨두려고 합니다. LG화학이 망할 거다. 그리고 카카오 박살 날 거다. 이거 타이밍 놓쳤는데 플랫폼 규제 받아서 카카오 박살 날 거다. 이것도 별도의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 제작하기 전에 이미 규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오르는 거 맞추기는 어렵지만 내리는 거 맞추는 건 쉬우니까 내릴 거다라는 종목 위주로 또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욕은 먹겠지만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첫 번째 재미, 뭐 관심을 받는 거니까 재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도움,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LG화학을 판다든지 해서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됐을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사실 오른다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 좀 유익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카카오도 재미없고 쿠팡 망할 거고 LG화학 망할 거고. 에이 설마.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망할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참고를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정리한다. 그럼 지금 망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를 잘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어떤 기준이 없는 거하고 제가 광대 노릇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기준을 박아버리는 거, 그러면 맞다 틀리다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없으면 별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주식 이상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건.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을 담았으니까 불안한 거고, 그 불안한 걸 주식을 줄여서 불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종목을 얘기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그렇게 괴롭혀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제가 해소를 해드려가지고 다행히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아니고 꼭 대부분 다 그냥 마음대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냥 책임만 남게 돼서 원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도 좋지도 않고 서로 뭐 못할 짓이니까 질문 받으면, 아니 그냥 난 계속 관심 갖고 있는데 왜 질문을 하지? 불안하면 주식 줄여가지고 불안하지 않을 만큼만 들고 있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나 저 새끼 때문에 물렸는데 새끼가 책임도 안 지네? 저 웃긴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못할 짓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서 항상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